예, 금요일 신통방통 시작합니다. 저는 휴가 간 윤태원 앵커의 빈자리를 오늘까지 메우고 있는 강상구입니다. 사흘 전에 경찰이 고위직 인사 명단을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이 문제로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최종 결재권자인 윤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사번복 논란이 왜 일어났는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콕 집어서 경찰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경찰의 설명대로라면 그저 관행이었던 단순히 대통령 결재 전에 인사를 발표했다는 사실에 격분을 했던 걸까요? 아니 잘 아시지만 TV조선에서 사장 모르게 인사 난 적 봤습니까? 그거나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공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이나요. 최종 결재권자가 사인을 안 했는데 그게 나갔다.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관행일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나중에 따져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거는 대통령은 결재를 한 번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결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발표는 2번 났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결재가 나기 전에 발표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찰의 잘못이죠. 근데 그게 경찰에서 파견 나와 있던 행안부에 파견 나와 있던 치안정책관의 잘못인지 아니면 치안정책관이 초안을 전달했는데 그 말을 잘못 알아듣고 경찰에서 발표한 것이 잘못됐는지 요거는 규명해 봐야 되지만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선을 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죠. 대통령이 나름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다는 나름대로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대통령도 행안부 장관도 애초에 인사번복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사 번복 자체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안에서 그 기한을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님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10시 좀 전에 결재를 한 번 하셨고요. 그 외에 변동된 거나 아무런 변동량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에 발표된 인사는 경찰의 자체 추천 인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행정안전부와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말 그대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만든 인사 초안이었다는 거죠. 적어도 윤 대통령은 경찰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인사 번복 논란을 일으켰다고 인식하는 게 아닌가 싶은 뉘앙스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리더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리더, 그리고 또한 그 리더의 말에 힘이 없는 리더가 되어버리면은 그다음부터 조직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부분인데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 자체는 패싱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절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을 처리할 때도 그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지금 번복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짢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번복이라는 자체는 리더의 말에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리더가 결정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자꾸 반복하고 번복하면서 바꿔나가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세우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면 리더의 말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인사안을 보내줬죠. 그러면서 대통령실하고 협의해서 결재안을 새로 만들어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인데
경찰은 그냥 그게 최종안인 줄 알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최초의 경찰이 내놨던 해명이 이제 의사소통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였는데 요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자, 과연 인사안을 보내면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가 분명하게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렇게까지 그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이른바 이전까지는 이전 정부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협의까지 하라고 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했는데 지금 경찰은 그렇지 않고 발표를 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이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전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화면 봤습니다만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뭐 착오라는 표현을까지 썼어요. 네. 근데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2차례나 네. 썼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인식이 국기문란이라면은 이건 경찰의 단순한 착오로는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저는 대통령이 지금 마치 결재를 받지 않은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것 자체를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이건 본인이 임명한 측근이라고 하는 실세라고 하는 행안부 장관이 가 있는 행안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 행안부의 지휘 통제를 받는 경찰이 발표한 인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최초안, 수정안, 최종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인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경찰이 본인들의 그 내부망에 올리고 그 해명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에 인사가 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고위직들에 대한 뭐 보직 이동이랄지 뭐 자리 변경에 따른 시간적 필요도 하다. 그래서 좀 일찍 알려줬다는 것도 있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인사 내용이 최종이라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기자들한테 발표까지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불과 2시간을 바뀐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초안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아한 것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경찰로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도 없는데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하고 나오면은 발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그것이 아니오라 뭐 이 정도는 나올 법도 한데 경찰청장은 그 대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는 직에 연연해서 청장 업무에 소홀하지는 않겠다라고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 자체를 보시면 경찰청장이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중대한 국기문란을 했으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이건 뭐 책임 문제를 떠나서 진상 규명이 필요해요. 여야가 합의만 된다면 저는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죠. 국기문란 사건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해야 되는데 이 경찰청장의 이 워딩만 보면은 본인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죠. 근데 대신 책임을 물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근데 경찰이 처음 해명한 거하고 두 번째 해명한 거를 잘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초안이 그냥 나갔다. 자기들 잘못처럼 했다가 바로 이어서 또 다시 수정하는 해명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보내온 안을 보냈다. 자기들 잘못보다는 행안부로부터 받은 안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과정들을 보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도 저렇게 격려를 하고 국기문란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뭐 전임 정부의 건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실제로 경찰안은 인사안은 뭐 대통령 결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치밀하게 협의가 됩니다. 그러고 일부 뭐 보직 이동이나 자리 이동 같은 경우 뭐 지리적인 이동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협의가 민정수석이 끝난 다음에 대통령의 컨펌까지 나면은 결재 사인 전에 그 발표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까 관행이라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좀 이따 좀 얘기를 좀 더 해보고요. 자, 민주당은 이 번복 논란에 대해서 실세 개입설을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2시간 동안에 그 인사가 번복될 때에 무언가의 개입이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실세의 개입이다. 누군가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개입되어서 이 내용이 바뀌어서 나온 것이다. 자, 김 교수님, 실세의 개입이 있었다면 최초 발표와 수정 발표 사이에 그 어느 시점이겠죠? 그런데 실세라는 사람이 최초 발표에 영향력을 못 미칠 만한 그 정도의 힘밖에 없는 실세가 이미 발표된 인사를 뒤집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실세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확인을 해야 될 대목이고 이 경찰 인사라는 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인사입니까? 그것도 특히 경찰의 아주 최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자리 이동 아닙니까? 네. 이것이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됐다.
그리고 대통령은 10시 무렵에 결재를 했다 그러는데 두 번째 발표도 첫 번째 발표가 한 7시 좀 무렵이었고 두 번째 발표도 9시 반 무렵이었어요. 그럼 그 두 번째 발표도 결국은 대통령의 결재 이전에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전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께서 이걸 국기문란으로 말씀하실 정도면 이게 이 개인의 실수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경찰 공무원들이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승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분들이 자기 개인의 의지로 아니면 조직의 의지로 이거를 대통령의 결재 없이 제가 없이 이거를 발표했다? 이렇게 큰 공무원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세의 개입, 물론 실세가 개입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입니다만 이것도 한번 정말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럼 최초안과 최종안 사이에서 7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그 7자리를 단순히 보직을 이동하는 정도의 이렇게 최측근 아니면 아주 강한 실세 이런 사람들의 개입이 있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스럽긴 합니다. 아까 그 관행이라는 부분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관행이라는 부분은 저도 사실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이런저런 보도들을 보면 존재하긴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찰 인사를 청와대에 있는 치안비서관을 통로로 해서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치안비서관이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하고 소통을 하니까 그런데 정무수석하고도 다 조정이 끝나서 그렇죠. 청와대에서 이제 그야말로 결재만 남았다. 그랬을 때는 치안비서관이 경찰청에 내려보낼 수가 있겠죠. 이거 발표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통령 결재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그런 거죠. 그러나 이거하고 2시간 전에 발표하는 거하고는 저는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완전히 확정됐다. 그러니까 발표해도 좋다는 거와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보고 양식을 다시 만들어 와라. 그랬는데 발표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관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 결재는 사실상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발표해도 좋다라는 허락이 떨어졌을 때 발표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뭐 형식적인 사인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대통령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얘기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건 그런 관행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관행이 있다면 그거는 사실은 없어져야 될 관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도를 보고 제가 이해한 바로도 과거에는 청와대하고 직접 인사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청와대하고 인사협의 한마당에 대통령 사인이란 건 말 그대로 형식적인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 이동도 하고 하려니까 좀 배려 차원에서 며칠 전에 좀 발표해주고 좀 준비도 하고 좀 이렇게 한 건데 이게 관행이다 그러고 항변의 소재로 된다 그러면 말하자면은 좀 호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좀 느낌도 들더라고요. 지금 최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취재한 것도 그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뭐냐면 대통령을 통해서 인사권자가 재가라고 해야 되겠죠. 이 인사안에 대해서 그대로 내도 된다. 이건 내 인사안이다. 이런 재가를 받은 거고 실제로 서명이 아니라 남아있는 형식적인 절차인데 이번에도 지금 김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10시에 대통령 결재를 본인이 했다고 해요. 결재라는 게 사인을 했겠죠. 그래서 서명을 했겠죠. 그 전에 최종안이라는 것도 또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 보면은 그 경찰이 알고 있는 관행이라는 표현이 뭐 부정적인 소지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은 그런 차원인 거죠.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다 보면은 저는 거기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이런 인사를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고위직 인사들은 꾸준히 통로가 있었고 했습니다. 달라진 거라고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유용산 대통령에서 나오면서 치안비서관인가요? 그 직책이 없어진 거죠. 근데 행안부 장관도 해외 출장을 가면서도 그랬고 갔다 와서도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협의가 제대로 되는가를 대해서 보도에 따르면은 그러면 이건 협의 절차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협의를 않고 지금 말한 대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경찰이 자기들이 만드는 안을 대통령실의 허락을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그동안의 그런 관례에 따라서 그냥 재가 없이 발표를 했다? 이거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진짜 국기문란이 되겠죠. 근데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뭐 하나를 더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자 경찰청장 거취도 관심입니다. 한편에서는 국기문란을 일으켰으니까 책임을 물어서 사퇴시키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경찰을 길들이려고 하니까 경찰청장이 직을 내놓는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경찰청장의 임기는 딱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 경찰청장의 임기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경찰청장 임기가 7월 23일까지로 이제 정확하게 한 달 정도 남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경찰청장이 할 말은 많지만 지금은 하지 않겠다, 참겠다 이런 뉘앙스도 좀 약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청장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직을 걸었다 해서 그게 결기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느냐?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어차피 이번 인사에 있어서 어떤 누군가의 책임을 져야 된다면 임기와 관계없이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책임을 물으려면 수사 과정이 필요하고 조사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게 한 달 이상은 걸릴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경찰청장의 임기는 해소가 될 거다. 이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경찰청장의 임기가 한 달 남았다. 그래서 이제 좀 뭐 거취 여부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거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아마 후임 경찰청장 내정 거의 끝나가는 대목일 거예요. 그렇죠. 한 달이면 지금쯤 발표가 나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한 달 전 정도에는 대개 후임이 경찰청장 발표되죠. 후임이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청문회 거쳐서 임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거의 내정 단계일 거예요. 어차피 후임이 지금 거의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네. 자, 치안 정감을 지난번에 5명을 동시에 인사한 게 치안 총감인 경찰청장 그렇죠. 인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준비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의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사뭇 입장이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검찰 관부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이라든지 총장 회신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지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뭐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허은하 의원님. 자, 국기문란과 우리 법무장관.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좀 엿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각적인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기 시작을 하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본인이 뭐 선글라스 노란색을 끼고 나서 세상을 봤을 때 그게 늘 노랗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뭐 관점을 딱 지정해 놔가지고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라는 단어는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쓰는 말씀이십니다. 뭐 저한테도 우리 허 의원, 뭐 아니면 우리 대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스타일,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라는 것에 너무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검찰총장이 취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는 정말 이 직설적인 화법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표현은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이 추미애 장관과 한참 갈등 국면일 때 인사권 없는 식물총장이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 요거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들어보시죠. 저는 지휘권이 배제돼가지고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자, 존재하지 않는 검찰총장이지만 어쨌거나 총장의 인사권이 제한받는 모양새가 된 건 사실입니다.
법률가 출신으로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쨌거나 좀 비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비판을 받을 빌미는 되죠. 왜 그러냐면 5월 10일 날 취임했으니까 취임하자마자 만약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이제 후임 검찰총장을 만약에 그 내정을 하고 청문회 거쳐서 뭐 이렇게 했다면 물론 그래도 뭐 상황은 비슷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5월 10일 하고 이제 전반기 국회가 끝나는 게 5월 말이니까 그 20일 동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 지금 하반기 국회는 원구성조차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검찰총장 내정을 했더라도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비슷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시도를 했다면 적어도 검찰총장을 식물로 만들어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비판은 안 받을 텐데 이제 그런 시도가 없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거는 현장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몇 검찰총장 후보자들이 그 사실은 동의를 안 했다고 해요. 검증동의서에. 그러니까 이 좀 그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총장을. 그래서 검찰총장은 뭐 지금 사실은 검찰총장도 그 후보자를 발표가 임박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누구를 이렇게 찾았겠죠. 찾아서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현재 검찰총장이 없지만 검찰총장 직무대리인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검찰총장을 내정한다고 하면 뭐 이것저것 절차를 다 거치면 아마 빨라야 8월 초나 취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원구성이 안 되면 그렇게 취임도 또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저런 점 때문에 그 검찰 수뇌부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검수완박 때문에 9월 10일 되면 검수완박법 시행되잖아요. 그 전에 몇몇 수사는 마무리해 놔야 된다 하는 게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생각일 테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검찰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분위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대통령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납니다. 현장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만 기자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취재원을 자주 가까이에서 보고 또 직설적인 질문을 현장에서 던지고 현장에서 답을 듣는 모습 너무나 좋습니다. 솔직히 기자로서는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격이 없는 의사소통 방식 때문일까요? 이 출근길 문답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화제입니다. 그동안 화제가 됐던 발언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래서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자,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통령의 인적 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운영하시던 회사 직원들이 그런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에 대해서 좀 논란도 있는데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정경도 관련 수사나 뭐 이재명 이제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수원관 인사가 2차례 발표가 됐잖아요. 네.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자, 시원시원한 대답이 좋긴 한데 이 대통령의 언어 품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다라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도 역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앞섭니다. 역대 대통령들 사이에서 보기 어려웠던 장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지고 오는 결과치가 워낙에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라 보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하게 되면 이게 최종적인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을 짓는 순간 이건 국기문란에 준하는 조사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너무 자주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주 좀 기획된 이를테면 기획이라는 표현 자체가 요즘은 좀 이상하게 쓰이는데 뭐 그 주간 단위 혹은 월간 단위
아니면 분기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례적으로 아예 기자 간담회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일같이 매일 아침에 대통령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촉각이 곤두세우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여야 정쟁 혹은 뭐 다른 또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그런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이제 야당 할 거 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허은하 의원님께 말씀 한번. 글쎄 A를 해도 욕을 먹고 B를 해도 욕을 먹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사실은 뭐 그 백악관을 보면서 늘 부러워했던 것이 그 도어 스태핑 아니겠습니까? 늘 걸어가면서 기자들에게 한마디 던져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해왔고요.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불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불만이라는 것이 혹시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비 효과로 큰 문제를 일으킬까 봐에 대한 걱정이라면 그 부분은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한 번에 바뀌지 않는 거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께서는 윤석열 스타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스스로에 대한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화법이라던가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의 품격을 얻기 위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원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걸 차근차근 이제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갑자기 바뀌어서 예전에 내가 투표하기 전에 바라봤던 윤석열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또한 저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좀 익숙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더 하고 싶으세요? 예,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백악관의 말씀을 주셨는데 백악관에서는 매일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처럼 매일 아침에 출근길에 하시는 도어 스태핑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에 나가실 때 헬기를 타러 가는 과정에서나 이럴 때 이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빈도수가 지금처럼 거의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게 실수가 한두 번 겹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가 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사전 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쟁점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할 말은 맞습니다만. 그 모델이 있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직설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그 후에 퇴임 후에 그걸 소탈하다, 뭐 솔직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류가 꽤 있었잖아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표현했듯이 아마 그런 거 비슷한 데다가 본인이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 출신은 일반 정치인하고는 좀 다르죠. 글쎄 저희는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기자 입장에서 보면 자주 보면 좋죠. 알아듣기 쉬워요. 자꾸 애둘러서 얘기 안 하니까 알아듣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전달하기도 쉽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세 분 얘기했으니 저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태핑이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본식에 더 가까워요. 일본 총리가 가면서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일본식에 가깝다는 말씀드리고 지난주인가요? 제가 와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소탈한 모습 뭐 다 좋죠. 저런 소통하는 뭐 저도 뭐 기자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좋은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메시지가 좀 과잉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좀 약간 꼬인다고 할까 부적합한 말씀들도 많이 합니다. 검찰 편중인 사태랄지 뭐 검찰 수사랄지 특히 어제는 뭐 중대한 국기문란까지 말씀하셨는데 본인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최고 결정권자거든요. 본인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후보 시절이나 검찰총장하고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난번 국회장단 만찬 또 하신 말씀 것처럼 곤란한 질문은 그냥 웃음으로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계속 하시겠다면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는 좀 더 정제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그래도 기자 입장에서 좀 국민 앞에 자주 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여전합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얘기로 넘어갑니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년 전에 북한에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됐을 당시에 국방부는 북한을 향해서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을 했다가 사흘 만에 소각으로 추정된다고 말을 바꿨죠. 국방부의 입장 번복이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이었던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받아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면 청와대의 개입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에서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당시 NSC 사무처장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침서를 보내서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서주석 전 처장은 입장을 바꾸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단순히 우리 정부하고 북한 통지문의 이게 내용이 좀 다른데 이 차이점을 검토한 문건을 국방부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NSC에서 이런 문건 받으면 국방부로서는 수정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지금 양쪽의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힘에 지금 TF 단장을 맡고 있죠, 위원장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서 차장 같은 경우는 어제 다른 인터뷰였나요? 뭐 기사에 따르면 SI 그 정보 얘기를 좀 했어요. 이 씨가 본인의 신원까지도 쭉 밝히고 월부구사를 밝혔다는 그런 첩보를 입수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양쪽의 입장이 다르고 계속 이렇게 가면 공방으로, 정치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애타는 사람도 유족일 거라고 생각해요. 유족은 계속해서 그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똑같은 정부인데 정권은 바뀌었지만요, 해경과 국방부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으면 그 입장을 내놓기까지의 과정, 뭐 어떤 걸 근거로 내놨는지를 본인들이 밝혀야 됩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부한테, 전 정부한테 너희들이 뭐 하라고 자꾸 정치 공세만 하지 말고 프레임을 마치 친북 프레임으로 계속 몰고 가지 말고, 제가 요구하는 거는 중립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권 잡은 측에서 그러면 SI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건지, 그러면 국방부에서 예전에 비공개 회의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방에 열려서 그럼 공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구성이 되면은. 그럼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든지. 그럼 그 외에 SI 정보는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니까 전문을 공개하지 못한다면은 뭐 예전처럼 발췌본을 공개한다든지, 그리고 여야가 합의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주도적으로 이제 해경과 지금 정부의 국방부가 했으니 대통령도 저렇게 의지를 보이셨으면은 대통령실이 주도가 되든 여당이 주도가 되든 진상 규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증거를 내고 근거를 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야당은 지금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료의 해석 문제 아니겠어요? 예컨대 지금 방금 이 서주석 전 차장의 얘기를 들어봐도, 본인 얘기를 들어봐도 저 얘기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서주석 처장 얘기는 마치 단순하게 북한 통지문과 그 국방부 입장을 이렇게 비교만 해서 내려보낸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어다르고 아다른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냥 추정컨대 비교만 했겠습니까? 그렇죠? 통지문권은, 북한 통지문은 이렇고, 뭐 북한이 안 이랬는데 이거 니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약간의 그런 표현에 뭐가 있으면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바꾸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그 NSC에서 보냈다는 그 통지문의 표현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이게 지시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참고 자료인지 이게 드러날 거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감사원에서 뭐 감사를 한다니까 그럼 아마 그런 내용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른 보도를 보면 해경이 자진월북이라고 발표하기에 앞서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해경 수사정보국장을 찾아가서 청와대 지시를 무시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압박하면 감당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이나 될까요, 김 교수님? 글쎄, 이 보도는 좀 오늘 아침에 저도 이 보도를 보긴 봤는데 실제적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해경을 찾아갔는지 여부조차도 지금 확인이 아직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이후에 그런 과정들이 정말로 있었는지, 또 가서 나눈 대화 자체가 해경을 압박하기 위한 대화였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후에야 그러면 이게 뭐 청와대가 압박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나온 어떤 그런 그 설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사를 썼을 때
적어도 그 기자로서는 상당한 정도로 사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쓴 것이지. 그래서 그걸 그냥 방문 설마 사실뿐이 아니라 이제 가사 한 내용까지도 말까지 있으니까 내용까지도. 그러니까 상당히 확인했는데 그럼 이제 그 기사가 오보냐 아니냐만 남는 거지. 사실은 그 기사 자체가 설 가지고 썼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한 얘기 같아요. 근데 기사를 쓸 때 익명 처리가 들어가면은 일단은 조금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그 기자는 상당한 정도의 그러니까요. 확인 작업을 일단 거쳤을 거예요. 유의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실관계 확인은 좀 더 필요하다는 김 교수님 지적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해경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대준 씨의 순직 처리 그리고 장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아이템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입니다. 공개 설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어제 또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한 사람은 악수를 거부하고 다른 한 사람은 어깨를 툭 치며 감정을 드러냈는데 이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장면을 직접 보시죠.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거를 언론인들이 산 것을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로 이렇게 합니까? 그만합시다. 이거 들어보세요. 비공개. 원정동 오늘 이렇게 이양하고 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나? 아니 워낙에 유출시킨 거잖아요. 뭘 유출시킵니까? 본인이 얘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 내가 유출했다고? 내 얘기 내가 유출했다고?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잠깐. 내 얘기 내가 유출했다고? 자, 비공개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비공개하겠습니다. 허 의원님, 네. 이 두 사람이 왜 싸우는 거예요? 저도 알고 싶은데 예. 우선은 이제 비공개 때든 공개 때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여하튼 저희가 과도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30대의 대표를 만났고 새롭게 저희 국민의힘이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기존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아마 보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표라는 자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여자든 남자든 누가 앉아있든 대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역할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제 비공개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비공개에 이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뭐 의도치 않게라도 남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안수정님, 정치인이면 되게 미워도 카메라 앞에서는 이렇게 활짝 웃고 친한 척하고 악수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익숙하게 봤는데 이 두 분의 모습은 솔직한 겁니까? 미숙한 겁니까? 솔직하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의원님도 이런 아무리 바뀌었어도 30대 당대표라도 이런 모습들은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아까 앵커도 말씀한 볼썽사납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만날 때마다 이렇게 다툼을 벌이는 건데 저분들이 정치를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게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지만 크게는 또 전체 국민들이거든요. 저런 모습들이 여과 없이 다 비춰졌을 때 지지자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혀를 차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나?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대선도 이겼지, 지방선거도 이겼지,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저렇게까지 으르렁거리며 싸움을 하고 저건 뭐 그 비공개에서도 열띤 토론을 한 다음에 하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공개적으로 저렇게까지 서로가 혐오감을 느껴지잖아요. 저런 장면을 보면은. 때문에 국민의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은 조금 더 들어간다면은 그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한 이후에 집권당의 헤게모니, 이른바 당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도 계속 논란 중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결론을 2주 유보한 윤리위 활동을 기우제 비유를 했어요. 비 올 때까지 제사를 계속 지내니까 이제 제사발로 비가 온다. 이제 이게 기우제죠. 윤리위도 증거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시간 끄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언급이었습니다. 동의하세요? 근데 아니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저런 언급은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윤리위원회가 있던 그 시점과 7월 7일 사이에 그러면 이 상황이 뭐가 변할까요? 제가 지금 예상컨대는 변할 상황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엊그제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 뭐 징계하고 싶으면 이준석 대표 불러서 소명 듣고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그래요?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그런데 왜 2주간을 또 이렇게 두고 있죠? 그동안에 비 오기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예보 상황으로 보면 그런 걸 본다면 결국은 지금 윤리위원회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4월 21일 날 윤리위원회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2달 넘게 계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처는 국민의힘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준석 대표를 뭐 어떤 식으로 뭐 무혐의 처분을 하든 뭐 징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윤리위의 결정은요. 더군다나 이 문제가 보통 문제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돼요. 근데 질질 끌고 있으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기 십상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윤리위원회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고 또 여기서 왜 사실상 뭐 내용을 다 발표해놓고 2주라는 시간을 또 두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왜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이준석 대표는 나가겠다고 했는데 불러서 왜 소명을 안 듣고 다음에 듣자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 의원님, 네. 김종인 대표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를 좀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서 자기 얼굴 내밀고 자기 목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딱히 뭐 또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또 잘 없어요, 당내에서. 근데 윤리위는 계속 행선지가 징계 쪽으로 갑니다.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제게 해주시는데 우선 윤리위는 저희 당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여러 가지 궁금증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 사실에 입각해서 결과를 낼 것이다라고 우선은 믿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실망하게 되는 이렇게 좀 뭔가 진짜 기우제 지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조금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로 문제가 있고 사실적으로 징계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시간을 끌면서 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기류로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고요. 뭐 칭찬이 좀 인색한 그 정치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당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던 대표 중에 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조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대고 동조해 주시는 것 같고요. 또 뭐라고 이제 부정적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팩트에 근거한 게 어떠한 것도 없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보여드리는 거 죄송하고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번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어제부터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개회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토론해 주시고 우리 당의 단합을 위해서 또 더욱더 힘차게 동지들을 끌어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이야기와 조금 견해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더 동지애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른 의원이 이 워크숍 자리에서 이재명 의원의 면전에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죠? 그러면서 약간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간정을 가진 않았으니까 약간 농담 비슷하게 나도 안 나갈 테니 본인도 지금 생각이 있다고 계속 보도가 나고 의견도 밝히지 않습니까? 같이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의원이 그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기자들한테 지금 현재 제일 큰 책임은 후보였던 나한테 있다 얘기하고 오늘은 낮은 자세로 의원들의 모든 말씀을 동료 선배 의원들이죠 모두 이제 일단 보궐로 들어왔으니까 의원들의 말씀을 듣겠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적절하고 워크숍에서 이 의원이 지금 장고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출마 여부를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이제 그 많은 언론에서 출마할 걸로 예상했던 뭐 전해철 의원이 이제 본인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서른 의원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안 나갈 테니 당신도 나오지 마라. 저는 뭐 그런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본인 안 나갈 거면 본인 안 나간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나온다고 해서 민주당 당대표가 지금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지를 해줘야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진짜로 당원과 지지자들이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가는 게 맞느냐, 정말 쇄신과 혁신, 민생을 나갈 때 어느 당대표가 힘있게 꾸려나가는 게 맞느냐, 여기에 원하는 당대표가 나와서 당원과 지지자들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우리 이재명 의원에게 출마를 하지 말라고 말들을 하는 모양인데 이재명 의원이 안 하면 당대표 누가 하면 좋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뭐 지금 하시는 당내에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거명이 되시고 특히 97 그룹의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기존의 586 세대들을 좀 대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아직 누가 구체적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도 뭐 방금 전에 우리 한민수 선배께서 말씀 주셨지만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책임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출마를 강요한다고 해서 등을 떠민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또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지금 가장 이 시점에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길을 가장 정리 잘해서 제시하고 그분들에게 평가받느냐, 이거는 뭐 당원과 또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시한다면 97세대가 못할 이유도 없어요. 97세대라고 하지만 이분들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이미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재선급 의원들을 역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당을 이끌어도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세대로 그 일방적으로 갈리는 거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당원인들에게 물어볼 시간이 이제 8월 28일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서 본인들이 이름을 가지고 본인들이 출마하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본격적인 출마에 대한 의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제가 듣기에는 지금 이재명 말고는 솔직히 당대표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로 저는 요약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과언일까요? 지금 민주당은 이미 사실상 이재명 당이 됐다라고 말하면 과언일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만약에 당대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의 영향력이 당내 영향력이 줄어들까요? 똑같을 것 같거든요. 일단 과언입니다. 과언. 일단 이재명 당이란 말은 과언이다. 이재명 당인데 그 면전에서 이회창, 황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지 마라.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당신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들 총재했을 때 그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옛날에 정대철 의원 그렇게 했죠. 그러고 그랬다가 미움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 의원들은 무슨 재선 의원 그룹들은 자기들 회의 끝난 다음에 뭐 성명서 비슷하게 발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뭐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닌 거고요. 대선 후보를 했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중대한 당대표라는 특히 정권 초기에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정권 초기에 중요한 시점의 당대표는 본인이 막 하고 싶다고 나가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럼 거기에는 소명이 있는 거죠. 이 시점에 민주당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소명이 있습니다.
당을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리 3패를 했지 않습니까? 3번의 선거를 큰 선거에 졌어요. 그럼 당이 바뀌어야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바꿔주고 그걸 쇄신을 해내야 되고. 근데 내가 바꾸겠다 했는데 당원이나 지지자가 당신은 거기 책임 있기 때문에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권자들은 결국은 국민과 당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의원의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 두 분 말씀하신 게. 근데 이제 반 이재명계의 논리라면 사실은 지금 당원들은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원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요. 여러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근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책임질 사람은 져야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나오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논리란 말이죠. 물론 8월 28일 전당대회 그거 열면 지금 이재명 의원을 능가하는 사람은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뭐 2달 넘게 남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당내에서는 이재명 의원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당이 뭐 이재명 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 뭐 계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대략 한 뭐 20명 남짓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는 한 150명 정도는 다른 사람들인데 중간 이 중도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뭐 이낙연계, 정세균계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쪽을 다 합치면 이재명 의원을 누를 수가 있는데 이쪽은 지금 다 흩어져 있단 말이죠. 또 내세울 대표 선수가 없죠. 대표 선수도 별로 없고 특히 또 대중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저는 이재명 의원이 이미 당대표 나갈 거는 결심을 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자꾸 나가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반대쪽에서 정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들이 뭔가 조직을 해서 뭐 단일 후보를 하나 만들어서 결국 꺾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진짜 정치겠죠. 자, 흥미로운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인데 왼쪽 사진이 중요합니다. 2라는 숫자가 크게 찍힌 빨간 잠바를 입고 있죠. 국민의힘으로 다음 총선에 나가려 한다라는 비난 댓글도 달려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한 사람이 이재명 의원이고 대선 막판 20대 여성들의 표심을 끌어모으는 데에도 역할이 컸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거 어쩌다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저런 좀 야유를 받는 처지가 됐을까요? 글쎄요,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민주당의 공동 비대위원장을 지내신 분이 저런 이렇게 합성된 사진으로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건 좀 지양해야 된다. 저런 거는 아닌다고 보였는데 다만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아마 대선의 마지막 부분에서 20대 젊은 여성들의 힘을 또 모아가지고 왔다. 그런 것들이 평가가 높게 됐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까지 이렇게 이제 영입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현 시점에서 가장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디스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그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근데 이제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약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실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고 또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 언어와 일반의 언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아까 말씀 나왔지만 직설적이었다. 그런 것들이 특정 어떤 팬덤층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의 민주당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을 이제 가지고 왔다가 보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본인과 함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다면 지금의 이 고립무원 처지를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말씀하시는 내내 뭐랄까요, 좀 되게
답답함, 안쓰러움 이런 게 좀 느껴지던데 그런 마음이 좀 담겨 있으려나요? 정봉주 전 의원이 충고를 한마디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런 한두 가지 사건은 당연 그렇게 수렁으로 빠지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원래 가던 길 기자의 길을 가시든 아니면 구급 공무원을 보시든 그쪽 길로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달코 다른 원로 정치인, 그러니까 고루한 원로 정치인들보다 더 심한 언사를 하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죠? 근데 좀 어른들이 좀 보듬어주고 좀 이럴 때 옆에서 힘도 좀 격려도 좀 해주고 그런데 좀 옆에서 같이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안 돼 보인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전 정봉주 전 의원 지금 이런 약간 너무 공격적인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 듣고 아니 그래도 본인이 민주당 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나름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리고 사과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꼭 저기 지지하는 열성 지지층만 보고 가겠습니까? 저는 박 전 위원장이 여러 가지 미숙하고 메시지를 내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됐다거나 당대표로서 비대위의 당대표니까 역할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원래 뭐 이렇게 했던 무슨 일을 해라 무슨 공무원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비하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과하지 않았나 정 전 의원께서 과하지 않나 보고요. 그리고 저는 박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보면은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는 또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같이 저는 또 그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누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과하게 비난하는 거는 서로에게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시죠. 어제 마음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한 조순 경제부총리 얘기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주 쟁쟁한 분들이 빈소를 다녀갔고 또 고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저 말년 때문에 정치인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이분을 빼고 우리나라의 경제학을 말하기가 힘들죠. 우리 한수석께서는 직접 취재한 적도 있으시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는 그 한나라당 총재할 때 그때 직접 취재했고 민주당 꼬마 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이제 그쪽에 오셨다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고 만들고 할 때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한나라당하고 손을 잡았죠. 잡고 거기서 이해창 총재 계실 때 총재를 했는데 저는 그 뵐 때마다 그 봉천동의 자택도 취재 때문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느꼈던 거는 아 이분이 정치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은 저는 뭐 경제학도는 아닙니다만 워낙 유명하고 경제학도들한테는 하고 또 이제 그 육사에 가서 영어를 가르쳤던 그 인연으로 이제 노태우 정부 때는 경제부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총재도 하셨고 이런 경제학으로서 경제 전문 지식으로서 나라를 잘 나가게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때는 이 서울시장 하시기도 할 때 이 눈썹이 하얗잖아요. 백미라고 하잖아요. 판관 포청천이라는 이런 호칭까지 받을 정도로 꼬장꼬장 원칙주의자 입장했는데 정치에도 오셔가지고는 민주당으로서 서울시장하고 또 이해창 총재와 손을 잡고 대선 후보까지 생각도 하시고 하는 과정들. 나중에는 또 이해창 총재가 일단 공천 혁신을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탈당까지 해서 배제가 되면서 그러고 자연스럽게 정계를 은퇴하셨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제가 그 뒷부분을 취재를 한 기자 입장에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 그분의 인격이나 인품, 실력이 발휘할 곳은 여의도보다는 뭐 경제를 계속 공부하시고 후진을 양성하는 쪽이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토지 공개념이나 한국은행 독립에 대해서도 이분이 남긴 공적이 크죠. 저도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지금 얘기한 이분의 말년 부분에 해당이 돼서 저는 이분을 책으로밖에 뵙지를 못했는데 좀 일찍 뵐 기회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한시대의 거인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요.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우리 손정혜 변호사가 들어오셔 있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마라도나 관련한 주치의들이 이제 가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마라도나라는 거대한 스타가 그 죽음에 이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모했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치료를 받지 못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강제 수사까지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한 2주 전에 이제 뇌수술을 받았고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이제 치료 중이었는데 주치의와 간호사 한 8명이 이제 가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죽기 12시간 동안 굉장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제 치료가 없었고 특히 주치의가 자리에 없었다. 집에 머물렀던 간호사도 새벽에만 잠시 상태를 확인했을 뿐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종 직전에 주치의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인데 불구하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적 조치가 부족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하지만 주치의 주장은 또 다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했고 신경외과 의사로서 수술 그 이후에 어떤 처치 이런 것도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가실치사는 부당하다라고 맞서고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사건 정황을 봤을 때 이제 재판 많이 해보셨으니까 쭉 보면 뭐라고 하죠?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이게 좀 미심쩍은 구석이 있긴 있습니까? 일단은 업무상 가실치사라는 의료과실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할 때까지는 사실 의료적 조치로서 꼭 필요한 걸 하지 않았느냐 이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 예후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사건이거든요. 의학적 인과관계로 의사가 무언가를 못했다 입증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긴 한데 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특히 병원이 아닌 집에서 주치의들이 상주해서 뭔가 잘 돌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 아니었느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죄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게 사건 발생 장소도 아르헨티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마라도나가 아니었으면 이게 사건이 안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건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쟁점과 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개 재판을 한다는 거거든요. 주치의는 울면서까지 나는 정당한 조치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공개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형량이 얼마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해철 씨 고인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도 가실치사 혐의로 재판까지 갔고 유죄가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업무상 가실치사의 의료인에 대해서 양형이 아주 높지는 않죠.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고 아주 예외적으로 재질이 좋지 않았을 때 실형 정도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건도 양형이 클까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게 아니라 과실로서 업무상 부주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높은 사건은 아닙니다. 과실도 또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왜냐하면 의료니까. 저게 재판을 하다 보면 결국 이게 의료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어디까지 안 했느냐 이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또 의료인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실 의료인들이 웬만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증언을 잘 안 해줘요. 그렇겠죠. 쉽지가 않은 대목.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제목은 마라도나는 타살이라고 제목을 저희가 뽑아놨습니다만 사실 타살이라고 제목 붙이기는 조금 과도한 것 같고 듣고 보니까 하여튼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서 마라도나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위상이 어떤지를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윤태훈 앵커가 더욱더 신통방통하게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